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완화했습니다. 자영업자 배려의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앞둔 선심성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각각 호남과 경북을 찾아 김대중, 박정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IMF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혁명을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거면 아예 합당까지 검토하자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유세를 제기할 예정인 안철수 후보는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여자 피겨에서 유영과 김예림이 동반 톱1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도핑 논란을 일으킨 러시아 발리에바는 최악의 경기를 선보이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밤 9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는데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 전문가들은 이 1시간 늘리면 확진자가 2배 늘어날 수 있다며 이 정점도 아닌데 지금 푸는 건 성급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고작 1시간 늘려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이 시민들은 풀어도 되는 건지 불안합니다. 첫 소식 황규락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내일부터 대선 직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장할 때엔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6명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일부 시민들은 불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풀어줄 건 그냥 다 풀어주고 그냥 안 풀어줄 건 안 풀어줬어야지. 풀어줬다 다시 또 쪼이니까 더 줄어서 이건 거의 변할 것이 아니고 진짜 거의 뭐 죽기 일부시죠. 저녁을 먹고 하면 보통 8시나 9시쯤 되는데 그 이후에 10시라고 해도 1시간밖에 없어서 시간이 좀 애매하지 않나서. 문제는 코로나 확산세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씩 늘어 11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이동량을 증가시켜 코로나 폭증세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4명 9시였던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할 경우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예측했습니다.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풀면 확진자가 57% 증가하지만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면 97%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초면 최대 36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번 유행의 끝이 어딜까요? 다음 달 하루 36만 명 전망 나올 정도로 매일 예상 정점이 올라갑니다. 해외 보면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뒤에 3주 뒤면 정점을 찍은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죠.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도 풀리는데 벌써 문을 닫는 선별검사소가 나왔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성북구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소를 임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의료진 8명 중 4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검사소 측은 의료진을 충원한 뒤 오늘 오후에서야 검사를 재개했습니다. 최근 파출소와 소방서, 구치소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사회 필수 시설의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확산세 정점으로 2월 말, 3월 초를 보고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로 늘어날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로 볼 때 오미크론 유입부터 우세종이 되기까지 걸린 기간, 우세종부터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우세종까지는 약 7주가 걸렸는데 유행 정점까진 다시 7주가 걸려 3월 중순쯤이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정점까지 3주에서 5주가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2배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억제 전략으로 확산을 늦췄기 때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높은 백신 접종률 이런 것 때문에 유행이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갔다가 꺾이는 추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을 40대 기저질환자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70대 코로나 확진자가 찜질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격리되어야 할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에 갔으니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관할 보건소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찜질방 건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남성 한 명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70대 남성이 찜질방에서 쓰러진 건 지난 15일 오후. 남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일주일간 자택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집을 나선 겁니다. 숨진 남성은 쓰러지기 30분 전 재택치료를 맡은 병원의 전화를 한 차례 받지 않았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찜질방에 출동한 소방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남성이 집을 나선 걸 확인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3번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그 집에 찾아가는 거죠. 반복적으로 연락이 안 될 때 재택치료 담당 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알리는데 사망한 남성은 그 전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당분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폭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격리 중 이탈과 다중시설 이용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대선 19일 남았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빠지고 딱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올랐습니다. 다른 조사와 합쳐봐도 이 초박빙 승부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오늘의 여론보다 최선 기자입니다. 오늘 2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두 곳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앞섰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41%로 윤 후보가 7%포인트 앞섰습니다.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밖 윤석열 후보 우세로 나타냈는데 격차는 9%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윤 후보는 60대에서만 제자리 걸음이었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두 후보가 상대방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후보는 대구 경북 지지율 20%대를 지켰고요.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3%포인트 올라 30%를 기록했습니다. 윤 후보는 리서치뷰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30%를 넘어 33%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6%에서 18%로 한 주 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성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영남에서는 4050이, 호남에서는 2030, 특히 20대에서 각 당의 일방적인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균열과 국지적인 세대 균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상대방 강세 지역을 흔들며 선거운동 초반 우위 잡기에 나선 두 후보. 오늘은 자신의 강세 지역을 돌며 표밭을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왜 일주일 만에 여론이 움직였을까요? 뭘 했기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겁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실점 요인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이나 윤 후보 본인의 적폐수사 발언 논란이 지나간 이슈가 되면서 여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불안 요소였던 당내 갈등도 봉합이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과는 대구에서 합동 유세를 했었고요. 네.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 원팀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유 전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선배님 얘기까지 하면서 원팀을 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건 이제 실점을 뭐 안 한 것도 있지만 득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 지지층의 결집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은 늘 결집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주 전 결정이라고 제목을 뽑아봤는데 투표일 3주 전 이내에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상당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이 기간에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결집이라고 하면 여권 지지층도 이 결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윤 후보가 앞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윤 후보가 특별히 더 오르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일단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컸는데 한 주 만에 6에서 18%로 12%포인트나 오르면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이슈도 윤 후보에게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보는데 이건 네. 민주당에서도 윤 후보 지지율을 상승하는 요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이후에 안 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그러네요. 보이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윤 후보로의 단일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안 후보 지지율이 빠졌다고 이게 다 윤 후보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응답자를 이렇게 잘 보니까 윤 후보 지지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맞습니까? 말해서 네. 보수가 과표집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봤더니 일단 갤럽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가 1,007명이었는데 이 중에 민주당 지지자는 357명, 그리고 국민의힘은 4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은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더 많이 했다, 민주당 말대로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봐야겠죠.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을 때는 어땠습니다? 결과가 같이 나왔는데 1월 첫 주에 여론조사 이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을 때 조사인데요. 이때는 1,002명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345명, 그리고 국민의힘은 311명이어서 아무래도 이 후보 지지자가 응답자 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윤 후보 지지율이 높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 응답이 높고 네. 또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 응답이 더 많았던 건데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론조사 표본을 모집할 때는 지역과 성별, 연령 비율만 맞춘다고 합니다. 전체 국민 중에 보수, 진보, 그리고 중도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성향 비율은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과대 표집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 지지율과 응답자 성향이 이렇게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지지율 상승 추세일 때 적극 응답층이 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제 19일 남았거든요. 흐름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앞서 유권자 상당수가 선거운동 기간, 지금 이 기간에 후보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실수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윤 후보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만약에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또다시 지지율이 주춤할 수도 있고요. 위기감을 느낀 진보가 총결집을 하게 되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다시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 각각 강세 지역인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유세 열기도 뜨겁고 덩달아 후보들 발언 수위도 올라갔는데요. 지금도 유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유세장부터 가보죠. 자, 윤수민 기자, 윤 기자 뒤로 온통 파란 물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를 찾는 건 처음인데요. 지금 이곳 광주 5.18 민주광장에는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몰려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이 후보는 다른 지역 유세에서는 입지 않았던 파란색 민주당 점퍼까지 입고 민주당 후보라는 점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앞서 전남 순천에서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이 군사정권이 했던 가장 큰
폐악이 지역을 가른 것입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고 대중경제론을 쓸 만큼 경제에 박식했고 이 후보는 사투리를 써가며 호남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월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이 열리고 5.18 묘역에 어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 거시기 하면 해보자 한번 해주세요.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찾아서는 통합을 실천한 김 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를 대조하며 공격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핍박당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보복을 입에 올린 일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정치보복을 공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순천과 목포, 나주, 광주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호남 지지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 후보는 내일도 전북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채널A 뉴스 윤승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유세 현장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다희 기자가 나가 있죠. 역시나 많이 모였네요. 지금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오늘 마지막 유세 현장인 대구 동성로입니다. 윤 후보는 잠시 뒤에 연단위에 오를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릴레이 연설을 하면서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도 합류해 윤 후보를 위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윤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주 36시간 이상의 양질 일자리는 더 줄었습니다.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이 지역의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는데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환대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시고 농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그 혁명을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 앞에선 광주에서 공약한 복합 쇼핑몰을 언급하며 지역 감정 허물기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잘 되고 호남도 잘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도 좋고 또 이 달성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 후보는 오늘도 유세장마다 어퍼컷 세리머니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울산과 경남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 유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줄다리기는 유세버스 사고 이후 멈춘 상태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당 카드를 꺼내들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감정이 좋지 않은 안철수 후보가 오늘 대선 완주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원의 유세버스 사망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내일부터 일정을 재개합니다. 안 후보는 오늘 연결식에서 대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제안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응답하지 않자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윤 후보 측에선 오는 21일 첫 법정 토론 전 전격적인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단일화 교착 국면 속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합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채널A 통화에서 협상 방식의 단일화는 반대라면서도 단일화를 할 거면 합당까지 포함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가 사퇴 후 윤 후보 지지 선언과 합당 선언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후보 측은 당대표가 제시한 하나의 아이디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합당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라며 단일화에 대해선 이 대표가 아닌 윤 후보가 답하는 게 상식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합당 협상을 했지만 당명 변경 등의 이견을 보이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발언은 점점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지지층을 자극해서 결집시키려는 의도겠죠. 양쪽 캠프 인사들은 한술 더 떠서 막말 수준의 공격을 쏟아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잘 모르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해 공격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회 R200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추세가 된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시 가치는 당구 R200이 아닙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성남시의 판교 대장동 사건 아시죠? 워낙 유명해서 아마 그 대장동의 썩은 냄새가 김천까지 진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세 지원에 나선 각 캠프 인사들의 입에서는 더 거친 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놓고 정치보복을 공언했다고 비판했고, 아는 게 도둑놈 잡고 사람 줄이 트는 것밖에 모르니까 맨날 그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도망쳐가지고 생쥐같이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같으면 왕명을 거부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상족을 벌여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논란 의혹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대장동 그런 큰 도둑질하는 이재명 안 됩니다. 초밥, 소고기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사먹는 좀도둑도 안 됩니다, 여러분. 초밥을 어떻게 10인분을 먹느냐, 저건 뭐 이상하다. 저는 돼지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기생충이 있었던 거죠. 박빙승부 속에 정책이나 자질 검증은 사라지고 무차별 공격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좀 상승세고 이재명 후보가 주춤하는 추세 같은데 그걸 뭐 여야도 알겠죠. 네. 각각 전략을 준비하겠죠. 비유를 해보자면 창과 방패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요 연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공격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를 방패로 쓰고 있는데요. 단일화 이슈에 힘을 실었다 뺐다 하면서 공격을 막아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네거티브들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나온 네거티브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몇 가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L자 손가락 논란도 있었고요. 소가죽 굿판, 신천지 수사 의혹 등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게 이제 다 무속 또는 주술 관련 공격입니다.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윤 후보가 당구는 500을 친다, 뭐 이런 공격도 있었고요. 윤 후보가 최근 자주 하는 이 어퍼컷 세리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치 보복을 상징한다, 이런 공세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여기서 답을 하나만 주시죠. 네. 정책 승부는 안 보고 왜 만날 네거티브만 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공세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이 네거티브라는 거는 지지층 결집용입니다. 여기에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중도층, 부동층, 의견 유보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편은 안 되더라도 상대 후보를 찍게 하진 않겠다, 이런 겁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또 직관적인 이 네거티브로 상대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방식, 이런 점에서 편리할 겁니다. 다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좀 이런 황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역풍에 대한 위험성도 있을 겁니다. 네, 자 방패도 보죠. 국민의힘이 방패로 이 단일화를 꺼낸 이유도 알려주시고요. 시청자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합당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이건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향해 이 단일화하자고 압박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 국민의힘에게는 이 네거티브 공세가 커질 때마다 이 단일화 카드라는 게 김을 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카드도 되겠죠.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단일화만 한 게 없는 게 사실인데, 실제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이게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주요 국면마다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안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후보가 이 방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이제 제가 취재한 내부 분위기인데요. 안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접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이 합당은 바로 지금 이렇게 꽉 막힌 단일화 국면을 조금 우회해 갈 수 있는, 또는 단일화 이슈를 조금 진전시켜서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언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통 크게 정권 교체를 위해 정당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 사퇴 명분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윤 후보가 아닌 누구의 제안도 의미 없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합당이란 단어가 안 후보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이 코로나예요. 네. 이 선거일인 3월 초에 하루 확진자 30만 명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거리 두기를 더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후보가 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12시까지는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료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보신하고 옛날에 관성에 매여가지고 전에 하던 거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일종의 좀 퇴로를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대목인데요. 어떻게 해도 이 확진자 급증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방역 실패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의힘도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 있죠. 맞습니다. 이 선거 당일 누적 확진자가 이제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투표율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죠.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애에도 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각각 강세 지역인 광주와 대구를 찾았는데 영 좀 신경이 쓰이는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 상대편 강세 지역에서 이 뺏어오는 표라는 건 그 가치가 훨씬 큽니다. 네. 특히 호남에서 잔뜩 공을 들이고 있는 윤 후보가 일단 좀 효과를 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반대로 그동안 광주에 복합 쇼핑몰 하나 없다며 이걸 성공시키겠다고 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광주 정신 훼손이란 반응에 이어서 여당 소속 변호사는 가난한 사람이 명품 시계를 차는 것에 비유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호남 지역에 필요한 이슈들을 적극 발굴하는 이 특공조까지 결성해서 민심을 더욱 자극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복합 쇼핑몰에 이어서 거론되는 이슈 중 하나가 이 운전면허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하나도 없어서 겪는 불편을 당장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대구 달성군을 찾았죠. 사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윤 후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배용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잔금을 치르면서 대구 달성군의 전원주택은 박 전 대통령 소유가 됐습니다. 취득세 3억여 원은 4월까지 달성군청에 내면 됩니다. 반대편 새 집 앞에는 TV와 냉장고, 세탁기를 실은 가전업체 대형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이사를 가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귀향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면은 그냥 좋고 또 오면 또 동네도 좀 다 좋아하시고 또 몸도 그런 데도 오면 진짜 편하게 공기 좋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됩니다.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 게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윤석열 이제 후보자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결된다고 보고 한번 와서만 이제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좀 미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사과를 하고. 오늘 윤 후보가 달성군에서 유세를 하면서 사저에 들릴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왔다 가는 게 안 좋겠어요. 전국적인 정서는 몰라도 우리 이쪽 정서는 왔다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측은 3월 초쯤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선 이전 퇴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대선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윤석열 후보와 손가락이 닮은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윤 후보의 손가락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닮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모습인데요. 자세히 안 봤었는데 저런 손동작을 많이 쓰나 보죠. 네, 기호 2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쇼츠 공약 영상에 좋아 빠르게 가 이 포즈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건 정치하기 전 과거 모습 같네요. 네, 찾아보니까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주 했더라고요. 뭐가 나오는 게 있을 때 이제 총장 보고를 해야 돼요. 이 보고 절차라고 하는 거는요, 저한테 보고하는 절차지.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궁금하던데요. 신천지에서 이 모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승리를 의미하는 신천지식 인사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뭐 이렇게 손가락만으로 엮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손가락 모양이 아주 특이한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의 SNS 댓글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 L자 손가락을 한 사진들이 올라왔고요. 국민의힘은 외국 정상들의 사진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선거가 뭐라고 다들 정신줄을 놓은 것이냐면서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신천지 세력과 윤 후보가 무슨 특수관계다 이걸 이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연일 윤 후보가 2년 전 대구 코로나 집단 감염 당시에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30만이 넘는다는 신천지 압수수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명단 확보한 사람 누굽니까? 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만희 씨와의 유착 의혹을 표현한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기도 했죠. 저건 뭘까요? 무속과 신천지의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네, 민주당 서울시당이 마련한 손피켓인데요. 오는 일요일 교회 앞에서 이런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각 지역위원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배척하는 교인들을 겨냥한 건데요. 기동민 서울시당 선대위원장은 강제는 아닌 권고사항으로 지역위가 자체 판단에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선거 유세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래죠. 네, 맞습니다. 각 후보들의 유세곡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재명 후보는 주로 빠르고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뽑지 말고 심어주세요. 임플란트도 지원해. 노래에 공약을 넣었군요. 네, 화제가 됐던 공약들로 다시 한번 좀 눈길을 끌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유세곡에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너무 비싸 살 수가 없어 거기에서 내 집 마련 꿈
불평등 불가능 없는 새 시대 열어요. 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저 노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때 화제가 됐던 노래인데 윤 후보가 선택을 했네요. 네, 이게 새로운 꿈을 꾸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유세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심 후보는 정의당의 노란색을 활용했고요. 또 안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지지자에게 받은 자작곡을 골랐습니다. 난 그대 행복 위해 내 모든 걸 다 바쳐 난 오직 그대만 봅니다. 이 유세곡에 후보들 홍보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저마다의 개성은 담겨 있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좋은 나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은 같은데요. 어떤 후보든 이 노래처럼 약속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누가 되어도 잘할 것 같은데요. 약속을 지키냐가 중요하겠죠.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의 바로 옆집이 이 후보의 측근이 사장으로 있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였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공사 측은 이재명 지사의 옆집인 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현욱 전 사장이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콕 찍어서 계약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공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택 바로 옆집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의 직원 합숙소. 야당 측은 합숙소 계약 과정에 이현욱 전 GH 사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GH 고위 임원에게 받은 제보라며 이 후보 옆집 전세는 당시 이현욱 사장이 동과 호수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GH의 합숙소는 전부 30평 규모라며 65평 아파트를 사장 지시에 따라 전세로 얻은 경우는 이 후보 옆집이 유일하다고도 했습니다. 원 본부장은 부장급이 이 합숙소 기한을 해 이례적이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옆집이 이 지사 대선 준비를 위한 아지트 용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제 거주자와 관리자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현욱 전 사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진 이 후보 자택 동호수조차 몰랐다며 동호수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또 수십억 원대 계약도 대부분 사업장 전결로 처리한다며 합숙소 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 계약 기한자와 공사의 합숙소 현황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직원이 정상 거주하는 숙소임이 확인된 만큼 계약 기한자나 운영 중인 숙소 개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고양시에서 상가 건물 기둥이 뒤틀리고 주변 땅이 꺼지면서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었죠. 장사를 멈춘 지 50일째지만 여전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고양시 상가에서 음식점을 해온 이모 씨. 상가 기둥이 뒤틀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가게 문을 못 열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나 되지만 수입이 끊겼습니다. 많이 힘들고요. 진짜 마음 같았으면 진짜 파산 신청이라도 해서 막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당구장 사장 반모 씨도 마찬가지 상황. 50일째 수익 상황은 없죠, 아무것도. 그냥 피가 말리는 거죠, 지금. 당구장을 옮기고 싶어도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돈이 나와야 이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이전을 하고 말고 해요, 지금. 안전진단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최하위 2등급 판정이 나오면서 건물은 50일째 전면 출입 통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달 전까지 사장님이었지만 지금은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합니다. 일용직으로 생계 유지하려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안전진단에선 부실 시공이 확인됐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돼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은 회사는 이미 폐업해 책임을 물을 곳도 없습니다.
고양시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줬지만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세입자들 입장에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업을 못하신 거는 그거에 대한 손실 보상은 개별적으로 업주분하고 처리하실 부분이지 저희 시하고 처리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고 50일째 입주 상인들은 끝모를 고통에 한숨 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발 악재의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입니다.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서울의 한 주유소. 하루에도 여러 번 기름을 넣는 배달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좀 비싸죠. 2,000원 정도? 많이 뛰면 하루에 한 2번 넣고요. 좀 적게 뛰면 하루에 한 번? 1,700원짜리 계속 찾아다니면 되는데 바쁘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가는 거죠. 한 3,400원. 오늘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6원을 기록했습니다. 유류세를 내린 뒤 3개월 만에 다시 1,800원 돌파를 앞둔 겁니다. 정부에서 인하해준다고 했는데 뭐 바로 이렇게 뭐 원복 바운스백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죠. 예. 다 너무 인플레이션이니까 조그만 차이가 쌓이면은 한 달에 올라가는 게 사실 뭐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해운 운송기업의 고정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고정비는 제약 수출해서 끝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중고를 더 겪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유가 상승에 정부는 4월 말 끝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또 알뜰 주유소를 늘리기 위해 대도심에서 최소 1km 거리를 두고 세우도록 한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알뜰 주유소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입니다. 추위가 남아있긴 해도 봄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절기에 맞게 내일 심한 한파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북쪽 찬 공기가 밀려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날이 풀렸다 추웠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남부, 오전부터는 중부로도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과 경남으로는 1cm 안팎,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눈발만 살짝 날리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눈과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달래주긴 힘들겠는데요. 중부와 동쪽 지역으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일요일엔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하루 확진자 7,000명 나왔다고 밤 9시로 조이더니 하루 확진자 11만 명 나온 오늘 밤 10시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병관리청장은 이 오미크론은 독감이 아니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는 결정이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나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뉴욕타임스는 지금 우리나라 방역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오미크론에 압도당할 위기.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